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환호하며 삼성전자 40만 원을 외치기 시작한 바로 지금, 정작 그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던 외국인들은 직전까지 무려 24거래일 동안 31조 원어치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환호와 투매가 같은 종목위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합니다. 구글이 차세대 AR 칩 생산 일부를 삼성전자에 맡길 수 있다는 보도가 터졌고,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2조 원 넘게 사들이며 돌아왔고,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30만 원대를 강하게 회복했다. 헤드라인만 보면 이제 올라타면 되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뉴스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시그널입니다. 왜 하필 지금 구글이 삼성을 찾았는가? 왜 75조 원을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는가? 그리고 이 상승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릴 결정적 변수는 무엇인가? 이걸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진앙지부터 정확히 봅시다. 지난 6월 11일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덕소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내놓습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하는 10세대 텐서 처리 장치, 즉 TPU의 핵심 부품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기는 방안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드명은 ISPC, 2028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는 칩입니다. 이 보도 한 줄이 다음날 한국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삼성이 구글 AI 칩을 통째로 만든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구글은 이 칩을 부품별로 쪼개서 TSMC와 삼성에 나눠 맡기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실제 두뇌 역할을 하는 메인 연산 프로세서, 가장 비싸고 가장 첨단인 그 컴퓨트 다이는 여전히 TSMC가 1.4 나노 공정으로 만듭니다. 삼성이 만든 건 그 두뇌와 메모리를 연결해주는 부품, 메모리 입출력 다이입니다. 흔적은 2나노. 즉 이번 계약은 삼성이 TSMC를 제친 게 아니라 TSMC 옆자리에 처음으로 비집고 들어간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고작 연결 부품 하나 따낸 것이 왜 이렇게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TPU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글이 왜 이걸 직접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TPU는 구글이 자체 설계한 AI 전용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엔비디아의 GPU와 경쟁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데 쓰이고, 이제는 외부 고객에게 클라우드를 통해 빌려주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독자 노선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빅테크가 엔비디아 GPU를 구하지 못해 줄을 서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값은 부르는 게 값이고 공급은 늘 부족하죠. 구글은 이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칩을 직접 설계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통행료 징수소를 우회하는 자기만의 고속도로를 빠는 셈입니다. 그런데 설계는 구글이 해도 실제로 그 칩을 찍어낼 공장은 따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파운드리, 미탁 생산 업체죠. 그리고 지금까지 구글은 이 TPU 생산을 거의 전량 TSMC에 맡겨왔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사건의 진짜 원인이 드러납니다. 왜 구글이 다급하게 삼성을 찾았을까요? 답은 TSMC가 더 이상 받아줄 여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첨단 반도체 주문이 폭주하면서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엔비디아 칩만 찍어내기에도 라인이 모자란 상황인데 구글 TPU 물량까지 외부 판매 확대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정뜬 공장에 주문이 넘쳐나니 구글 입장에서는 아무리 TSMC를 신뢰해도 물량을 다 소화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산업에서 말하는 공급망 다변화의 본질입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면 그곳이 막히는 순간 내 사업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구글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의미에선 다급하게 세계 2위 파운드리인 삼성전자로 눈을 돌린 겁니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삼성이 실력으로 TSMC를 이겨서 따낸 밀감이 아니라 TSMC가 넘쳐서 흘러내린 물량을 삼성이 받게 된 구조라는 거죠.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삼성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턱을 넘으면 신뢰는 거기서부터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구글이 하필 삼성에게 메모리 입출력 다이를 맡기려는데 아주 영리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품은 칩의 두뇌와 5대 여폭 메모리, 즉 HBM 사이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길목을 담당합니다. 요즘 AI 칩의 성능은 연산 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뇌가 빨라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제때 못 가져오면 두뇌는 놀게 됩니다. 고속도로는 넓은데 진입로가 좁으면 차가 막히는 것과 같죠? 그 진입로를 넓고 매끄럽게 설계하는 부품이 바로 입출력 다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누굽니까?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HBM을 직접 만드는 회사예요. 메모리의 특성, 주격, 신호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메모리와 두뇌를 잇는 부품을 만들기에 삼성보다 적합한 곳에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시장에서는 삼성 메모리 사업부가 HBM을 공급하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입출력 다이를 찍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메인 프로세서와 붙여 조립하는 첨단 패키징까지 삼성이 한 번에 처리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부품 하나의 수주가 아니라 메모리부터 패키징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사업 묶음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시장에 흥분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디인포메이션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구글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문장의 무게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약점은 기술력 자체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수율, 그러니까 원상 제품이 나오는 비율이 불안정하다는 의심을 받아왔죠. 업고에선 삼성 2나노 수율을 대략 60% 안팎으로 추정하는데 글로벌 대형 고객을 끌어오려면 보통 70%는 넘겨야 한다는 게 전설입니다. 아직 임계점을 못 넘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글 같은 최상위 고객이 자기 핵심 칩 부품을 맡긴다면 그건 곧 삼성 2나노 이제 믿을만하다는 공개 인증서가 됩니다. 이 인증서 한 장이 또 다른 고객을 불러오죠. 실제로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테슬라로부터 165억 달러, 우리 돈 약 25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 칩 생산 계약을 따냈습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에 들어갈 그룹의 언어 처리 장치 생산도 맡았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직접 만난 뒤 4나노와 8나노 공정에서 자율주행 칩과 추론용 가속기를 함께 만들고 있고 차세대 제품 영역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블룸버그는 지난달 애플 경영진이 삼성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도 TSMC만으로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림이 보이시나요?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어쩌면 애플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삼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습니다. 이건 TSMC 단일 의존이라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대한 산업 지형의 변화입니다. AI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어서 세계 1등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유일하게 첨단 공정과 메모리를 동시에 가진 삼성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글로벌 빅테크 동맹이라 불리는 흐름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칩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봅시다. 같은 시기 한국 증시에서는 또 하나의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6월 12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4.63% 폭등하며 8,2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직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강한 상승이었습니다. 이 반등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 1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2조 4천억 원을 사들였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타자로 돌아선 건 무려 25거래일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숫자는 그 직전에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순매수로 돌아서기 전까지 24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75조 5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대체 거래소까지 합치면 84조 원이 넘습니다. 24거래일 연속 순매도는 역대 네 번째로 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삼성전자였습니다. 무려 31조 8천억 원어치, 주식 수로는 1억 730만 주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47.58%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맨 처음에 모순으로 돌아옵니다. 한 달 가까이 삼성전자를 31조 원어치 팔아치우던 바로 그 외국인이 단 하루 만에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쳐 2조 원 넘게 다시 사들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지금 이 상승의 정체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그 거대한 매도부터 해석해야 합니다.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외국인의 75조 원 투매는 한국 경제가 망해서가 아니라 리밸런싱, 즉 자산 재배분의 결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가 지난달 6일 7천선을 돌파한 뒤 한 달도 안 돼 9천선 코앞까지 미친 듯이 급등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자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차익을 실현하고 자기 포트폴리오 안에서 기대해진 한국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즉 그 매도는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서 이익을 챙기려고 나온 매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엔 왜 다시 사들였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외부 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보드로 대표되는 반도체 모멘텀의 부활입니다. 그동안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삼성 파운드리 수주라는 새로운 명분을 만나 되돌아올 이유를 찾은 겁니다. 떨어진 가격에 더 강력한 호재가 붙으니 다시 살만한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두 번째,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중동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합의 기대감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국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4% 넘게 하락하며 배럴당 83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유가 하락이 왜 한국 증시의 호재일까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압력이 줄고 금리 인하의 여지가 생기고 기업 비용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유가는 한국 경제 전체에 태온을 재는 온도계 같은 겁니다. 중동의 전쟁 위기가 가라앉으면서 그 온도계의 눈금이 안정적으로 내려온 거죠. 위험을 회피하려 빠져나갔던 글로벌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 즉 주식으로 돌아올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북을 호재라는 불시와 중동 안정이라는 마른 장작이 만나 그날의 폭등이 범화된 셈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강력한 펀더멘털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수출 지표입니다. 산업통상부 발표를 보면 2026년 5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반제 71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평균식 규주점 4% 급증하며 월강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는 14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6월 초순 데이터는 더 극적입니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10에 1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고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9%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AI 반도체,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초호황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기대를 먹고 오르지만 그 기대가 진짜인지를 검증해 주는 건 결국 실적과 수출 같은 실물 숫자입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는 그 검증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의 눈높이도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KB증권은 지난달 28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4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우리 돈 약 3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었죠. 그 근거가 흥미롭습니다. 이 증권사는 파운드리보다 오히려 메모리 초호황을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내년 메모리 시장은 올해보다 더 좋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가격 상승 탄력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평택 4공장 증설이 HBM 생산에 집중되면서
일반 범용 메모리는 오히려 공급이 더 부족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병 47조 원대로까지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봐야 합니다. 목표 주가 53만 원이라는 숫자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약속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메모리가 계속 초호황이고 파운드리 수주가 순조롭게 늘어난다는 전제가 모두 맞아떨어질 때 나오는 숫자죠.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보다 그 목표가가 깔고 있는 전제 조건들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추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40만 원, 나아가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관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흥분을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게 들어주십시오. 1번째 관문은 2나노 수율입니다. 이번 구글 보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구글이 아니라 검증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인포메이션, 스스로가 이 프로젝트를 삼성 2나노 공정의 검증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삼성 2나노 수율은 60% 안팎으로 추정되고 고객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임계점인 70%에는 아직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번 보도조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아직은 논의 중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정식 계약 체결과 수율 안정화 소식이 실제로 나오는지, 이것이 1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관문입니다. 수율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고객을 만나도 그 일감은 다시 TSMC로 돌아가게 됩니다. 2번째 관문은 외국인 매수의 지속성입니다. 하루 2조 원 순매수, 분명 강렬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하루 전까지 외국인은 28거래일 동안 75조 원을 팔았습니다. 하루의 반전과 추세의 전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조차 대단하기는 이르나 외국인의 순매수 반전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며 신중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단하기 이르다는 말,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 매수가 일회성, 분기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는 앞으로 며칠, 몇 주간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는지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서십 7%대에서 다시 50%를 향해 회복되는지를 추적하세요. 단 하루의 폭등을 추세로 착각하고 뛰어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3번째 관문은 메모리 사이클의 정점이 언제인가입니다. 지금 삼성 주가를 떠받치는 진짜 기둥은 사실 구글 파운드리가 아니라 메모리 초호황입니다. 수출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죠. 그런데 모든 호황에는 끝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가장 변동성이 큰 경기 순환 산업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치솟고, 그러면 너도 나도 증설하고, 어느 순간 공급이 넘쳐 가격이 폭락하는 사이클을 수십 년간 반복해왔습니다. 지금은 분명 사이클의 상승 국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HBM과 메모리 가격이 언제까지 오르는가, 그리고 경쟁사들의 증설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호황의 한가운데서 모두가 환호할 때 그 호황이 영원할 거라 믿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그림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줄을 서고 있고, 수출은 역대 최고를 공신하고, 외국인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펀더멘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호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논의 중이며 검증 중입니다.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취해야 할까요? 핵심은 뉴스에 제팅하지 말고 확인점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구글이 삼성과 손잡았다더라는 헤드라인 한 줄에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남이 차려놓은 잔치상의 마지막 덮실을 비싼 값에 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진짜 스마트한 투자자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헤드라인이 사실로 굳어지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2나노 정식 계약이 나오는가? 외국인 매수가 일주일, 한 달간 이어지는가? 메모리 가격이 계속 강세인가? 이 확인점들이
하나씩 충족될 때마다 그것이 진짜 진입 신호입니다. 특히 단기 변동성을 견디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월 9일엔 코스피가 하루 8% 급락해 실천 단백 80선까지 빠졌다가 며칠 만에 다시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정도의 출렁임은 지금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고 가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운동협상이 틀어지거나 미국 금리 향방이 바뀌거나 도굴 계약이 지연된다는 소식 하나만 나와도 시장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기본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40만 원이라는 숫자 그 자체입니다. 목표 숫자가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우리는 그 숫자를 향한 근거만 찾고 위험 신호는 외면하게 됩니다. 증권사 목표가는 참고할 지도일 뿐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닙니다. 오주 3만 원이라는 목표가도 메모리 초호황이라는 원죄가 깨지면 함께 무너지는 숫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분명 한국 경제의 다음 챕터를 여는 강력한 서사입니다. TSMC 독주시대 균열이 가고 메모리 1위가 파운드리에서까지 빅테크의 선택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다만 그 서사에 올라타는 방식은 흥분이 아니라 냉정이어야 합니다. 환호할 때 거물들이 왜 잠시 현금을 챙겼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왜 다시 돌아오는지 그 양쪽을 모두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변동성 장세에서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세 가지 관문, 2나노 수율, 외국인 매수의 지속성, 메모리 사이클의 정점, 이 세 가지 눈금만 꾸준히 확인하셔도 여러분은 헤드라인에 휘둘리는 군중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숫자에 베팅하지 마시고 흐름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변동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